반갑습니다, 여러분. 킴 착한 해차 초청 청소년 어린이 글로벌 북콘서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북콘서트는 아프리카 인사이트와 외교부가 함께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양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계 문화 다양성 그리고 특히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교시를 시작해 볼게요. 1교시에는 우리 모두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로 박지선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모두 박수로 박지선 선생님을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세계시민학교라는 책을 쓴 박지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파주에 있는 조이하우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요. 한 7개, 8개의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이지만 세계 시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 시민의 눈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세계 시민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핫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도 세계 시민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텐데요. 세계 시민이라는 말은 근데 요즘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요. 60년 전, 70년 전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자, 60년 전, 70년 전에는요. 큰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전쟁을 겪고 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다쳤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파괴됐고 삶의 터전들이 망가졌죠.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전쟁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우리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평화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유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먼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전쟁이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깨닫게 되어서 유럽 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 연맹보다 유럽 연합, 이 유엔이 더 좀 센 약속을 하는 이 모임이 됐어요. 조직이. 그러면서 우리 유엔을 만들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살아야 돼. 다른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야 해. 하면서 만든 개념이 바로 세계 시민입니다. 그럼 세계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세계 시민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랑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거든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인권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양한 문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가 독일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독일 사람처럼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도 여전히 지금도 좀 그런 거 있죠. 한국 사람처럼 외국인들이 할 때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세계 시민에 조금 어긋나거든요.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존중해요. 나의 문화가 소중한 만큼 너의 문화도 소중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계 시민은 한 국가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국가만 생각하지 않고요. 전 지구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텀블러도 써보려고 하고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네, 은성이가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끼워주지 않았어요. 자, 은성이의 마음과 상황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해요. 그 다음에 은성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게요.
친구한테 거절당했어요. 기분 나쁘겠죠? 무안하고 뻘쭘하겠죠? 이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다면 동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동정은 여기까지인데요. 공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액션이 있어요. 행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야, 은성이가 너무너무 속상하대. 같이 놀아줘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성이한테 다가가서 너 너무 속상했지? 그럼 나랑 놀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액션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더 많은 세계 시민의 역량들이 있지만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 세계 시민의 눈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양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아프리칸 출신 인물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오늘 킴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인물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분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분 혹시 아시나요? 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 출신 대통령이죠. 저는 이분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분을 많이 말해요. 조나단 씨 알고 계시나요? 네. 누구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학생들이 조나단이요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조나단 씨는 엄연히 말하면 아프리칸 출신이라고는 하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의 부모님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인데요. 정작 조나단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더 잘 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몰라가지고 민망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아프리칸이라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요. 왜냐면 클레오파트라 분명히 이집트고 이집트가 아프리카거든요. 그런데 많은 미디어들이 이렇게 하얀 백인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의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머리로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그려보세요. 앙골라, 짐바브웨, 가나, 케냐. 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퀴즈를 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1번 앙골라는 이곳에 있고요. 두 번째 가나는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짐바브웨는 여기 있고, 네 번째 케냐는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인도 옆에 파키스탄이 있는 것쯤 알고 있어요. 프랑스 옆에 독일이 있는 것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만은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그렸을 때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잘 정리가 안 돼요. 아프리카인들과 일하는 저 역시도 지도를 보면서 매치를 해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형이나 지역, 사람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네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 정보, 아주 작은 정보들도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점으로 쓰여진 아프리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를 마치 이토 히로부미가 식민 지배를 했던 조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이 됐겠죠. 우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아프리칸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분명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아프리칸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한국까지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아프리카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미 아프리카에 대해서 편견과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아프리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한 번쯤 벗겨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마련해 봤어요.
아프리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요. 많은 원인과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이 한 부분 때문에 많은 아프리칸들이 오해를 받았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셈, 하벳, 함, 야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노아가 포도주를 막 마시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팬티가 지금처럼 이렇게 쫀쫀하지 않았겠죠. 바람이 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훌러덩 다 벗겨진 거예요. 함이 이렇게 아버지 주무시는 곳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다 벗고 자고 있어. 창피하게 막 소문을 낸 거예요. 나머지 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불을 가져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안 보고 두 아들은 이불을 덮어줬대요. 이 사건이에요. 노아가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어때요? 함이 좀 괘씸했겠죠. 아들인데 너무 창피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함,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나머지 형제의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끝이에요. 이 스토리가 끝이거든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 이걸 주목했어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 누구일까 한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 누구일까? 얼굴이 까맣게 변하진 않았을까? 머리가 곱슬은 아닐까? 저 멀리 아프리카로 건너가진 않았을까? 맞아! 하면서 이 가짜 뉴스가 모여서 한 타겟을 한 그 대상으로 타깃화가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책을 보면 함의 자손들은 저주로 인해서 검고 추하게 될 거야 라고 적혔대요. 그 다음에 아랍인들도요. 검게 되었다. 그리고 곱슬머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유럽 사람들은 훨씬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 역시도 이 성경의 이야기 속 그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아프리칸들이야, 그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 보면은요.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고 죄인이니까 노예로 써도 돼.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노예로 막 거래하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또 선교사들이 막 그들을 전파해요. 왜냐면 죄인이니까.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식민지 건설이나 노예 매매의 그런 바탕과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 직접적인 이유예요. 노예 매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노예는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이 한국 땅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노예 제도는요. 전쟁 포로가 아니었어요. 가까운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노예가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는 그래도 적은 인원이 노예로 쓰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것이 아프리카 노예들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요. 남자들만 잡아갔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여자도 아이도 잡아갔어요. 여성들은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잡아갔고 아이는 크면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잡아간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인들이 직접 잡았대요. 직접 잡아서 배에 태워서 보냈대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한 부족을 딱 정해요. 그래서 그 부족에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줘요. 그리고 너네 부족 잘 살려면 저 옆 부족에 가서 쳐들어와. 옆 부족을 쳐들어가서 저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족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족, 저 부족 쳐들어가서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건사해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가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피 튀기는 싸움이 어쩌면 현재까지도 아프리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당시에 다른 대륙은 다 인구가 증가했대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 증가했는데 아프리카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국가 형성하는데 국가가 하나로 합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옆부족 우리 조상님들 다 죽인 부족인데 내가 같이 한 나라 어떻게 해 하면서 그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원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유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미디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미디어 속에 아프리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아프리카의 모습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또 마치 집 앞에 사자나 코끼리가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지의 세계인 것처럼 그립니다. 우리가 이런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적은데 그나마의 정보도 이런 수준인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편견을 걷어내고 한번 아프리카를 볼게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이에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사용을 해요. 55개의 나라가 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하면 저런 케냐의 마사이 부족을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멋진 모델도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아랍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해요.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하얗다고 하죠. 유럽 계열의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속합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사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예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되게 더울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대요. 모로코의 이프란이라는 지역은요, 스키장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가면 펭귄이 살고 있대요. 킬리만자로를 들어보셨을까요? 킬리만자로에는요, 산이 높아서 만년설이라고 하죠. 눈이 항상 있대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겨울에는요, 똑같이 우리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귀마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후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요, 가난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아프리카의 그 빈곤 문제, 어려움, 식량 위기, 이건 분명히 문제지만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렇게 럭셔리해요. 가보시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아프리카는 정말 위험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위험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아프리카는요. 배낭여행이나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일로 배낭여행이나 신혼여행도 많이 간대요. 더 한국보다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위험한 지역은 어디에나 있어요.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안전한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그래요. 밤에 막 혼자 못 돌아다녀요. 위험해서. 근데 유독 아프리카만 위험할 거라는 생각 역시 편견이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진으로 봤고요. 제가 이번에는 아프리칸들하고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프리칸 가족분들한테 이런 한국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아시아에도 다양한 나라가 있듯이 아프리카에도 다양한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대륙이고요. 나를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봐 달래요. 그리고 내가 가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나 사람이라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나 사람이에요? 해도요. 아, 아프리카에서 왔구나. 이렇게 말한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이지리아인, 카메룬 사람, 가나인 이렇게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진짜 집 앞에 사자가 살아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본대요. 안 들어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냥 우리처럼 주택에 사니까 제발 우리가 정글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모른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래요. 아프리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개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인도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잘 모르듯이 그분들도 자기 문화만 알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55개의 나라에 수백 개의 부족이 있대요. 한 국가 안에도 옆부족
의 문화를 잘 모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왜 몰라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다고 해요. 자기 문화를 정확히 알고요. 다른 문화를 모르는데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요. 또 한 가지 지하철에서요. 자기가 앉으면 한국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얀 피부였으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외국인이 앉았을 때 뭐 내려야 되면 일어나지만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차별이거든요. 차별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 강조했던 거는요. 검은색에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아프리칸들을 열등감을 갖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프레임에 속지 마시었으면 좋겠다고 아프리카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가장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뭐냐면요. 어느 사회에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도 그렇죠. 나쁜 사람은 엄청 나빠요. 좋은 사람은 엄청 좋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회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 보통 사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은 그 왜곡되지 않은 눈으로 성급화된 일반화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계 시민이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아프리칸 그 영국 저널리스트 킴 작가님을 모시고 진짜 아프리카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네.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팠고, 네. 조이하우스를 운영하고 거기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거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의 조이하우스를 소개할 수 있는, 제가 조이하우스를 만난 건 2016년이었는데요. 그냥 지인분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아기가 되게 어렸어요. 근데 니네 집에 남는 옷 좀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파주에 아프리칸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 아기들이 입을 옷이 없단다. 그래서 옷을 싸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18개월이 안 된 아이들이 아프리카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 같이 가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를 보낸대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모르는데 누가 고향 간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딸려 보내는 거예요. 애기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부모여도 애를 끼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칸 아기들을 돌봐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몇 18개월 전에 가냐? 비행기가 공짜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가다가 얘 팔면 어떡해? 아기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 그리고 그렇게 가면요 10년 이상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조이하우스예요. 부모님들이 공장 그 파주 일대에 공장이 많은데요. 공장에 가시는 동안에 이제 아기들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현재는 19명이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좀 큰 아이들은 한국 어린이집 초등학교에도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이하우스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폐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네, 지금 현재 19명의 7개, 8개 나라의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문화 가정 엄마이면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근데 한 번은 기니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도 아프리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어떤 나라 말을 모국어로 하고 있고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많은 나라 학생들을 만남에도 저희 선생님들이 처음에 정말
여러 가지 막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네네. 결국 그 학생이 적응을 못하고 기니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아시아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보니 그쪽으로 좀 교육이 치우쳐진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수이지만 아프리카 이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시되면 좋은지 이제 좀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신 입장에서 네.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체성에 관한 것 같아요. 정체성. 자꾸 이제 그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너 한국 사람 할 거야? 중국 사람 할 거야? 자, 너가 선택해야 돼. 자, 너 사춘기 오면 이걸 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 정체성은 복수의 개념이란다. 나는 엄마이지만 학생이면서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너도 그래. 너는 나이지리안이면서 한국 사람이야.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너의 부모님은 나이지리안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100% 한국 사람이면서 100% 나이지리안이야. 라고 이렇게 저희도 가르치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이제 혼란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자꾸 선택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모두를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